2008년 11월 서울 근교 신도시 주택가. 4일째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아온 장은서 씨.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코를 찌르는 것은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비린 쇠 냄새, 그리고 뒷마당에서 바람 타고 넘어오는 썩은 흙내음. 무엇보다 은서 씨를 경악하게 만든 건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텃밭이 귀괴하게 뒤집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파고 덮은 듯 울퉁불퉁한 흙더미.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그 위를 맴돌았습니다. 경찰이 삽을 든 건 30분 후였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검은 비닐에 쌓인 왜소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12살 조카 이하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밑에 있었습니다. 1.8m 깊이 성인 남성 키만한 구덩이 속에 온 가족이 서로 뒤엉킨 채 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깊이 팠을까요? 형사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신 명단에 없는 단 한 사람. 남동생 장도윤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둠 속의 시그널에서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모든 집에는 그 가족만의 냄새가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밴 부엌, 세제 향 나는 거실, 오래된 가구의 나무 냄새. 우리는 그 냄새를 맡을 때 집에 왔구나 안도합니다. 하지만 장은서 씨가 부모님 집에서 맡은 냄새는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비릿한 쇠 냄새. 뒷마당에서 바람 타고 넘어오는 축축하게 썩은 흙내음.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자 조용했던 주택가는 순식간에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붉은 벽돌집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집이었으니까요. 형사들은 냄새의 진원지인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 아버지 장병수 씨가 정성껏 가꾸던 텃밭. 상추와 고추가 자라던 그 땅은 이제 기이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흙을 파내고 다시 엉성하게 덮은 흔적. 울퉁불퉁한 지면 위로 파리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작업 시작해. 반장의 짧은 지시와 함께 감식반원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푹, 푹. 쇠가 젖은 흙을 파고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은서 씨는 대문 밖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그저 아버지가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려고 믿어둔 것이길. 차라리 동물이 죽어 묻힌 것이길. 하지만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약 20분 후 삽 끝에 무언가 질긴 것이 걸리는 둔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검은 비닐이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 훨씬 크고 무언가로 칭칭 감긴 형태.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비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왜소한 체구에. 비닐을 벗겨내자 드러난 얼굴은 은서 씨가 그토록 아끼던 조카 12살 이하진 양이었습니다. 미술을 좋아해서 항상 스케치북을 끼고 살던 아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은 은서 씨를 뒤로 한 채 발굴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는 마치 지옥도가 펼쳐지듯 시신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하진 옆에는 어머니 박영희 씨가, 그 옆에는 아버지 장병수 씨가, 그리고 며느리 이수정 씨까지 총 4구의 시신이 좁은 구덩이 안에서 서로 뒤엉킨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덩이의 깊이가 무려 1.8m, 성인 남성 키만한 깊이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급하게 팔 수 있는 깊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오랜 시간 땀을 흘리며 작정하고 파내야만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감식 결과 시신들은 살해된 직후 바로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패의 진행 속도로 보아 며칠간 어딘가에 보관됐다가 뒤늦게 이곳으로 옮겨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죽음입니다. 경찰은 즉시 집 내부를 정밀 감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사렸던 것처럼 TV 리모컨은 소파 위에, 부엌 식탁 위엔 말라 비틀어진 과일 껍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내 형사가 가리킨 곳은 현관 입구였습니다. 벽지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얼룩을 감추기 위해 급하게 덧칠한 것처럼 페인트 자국이 어설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 용액을 뿌리자 페인트 아래 숨겨져 있던 핏자국이 형광빛으로 떠올랐습니다. 현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벽면, 문지방 틈새, 집안 곳곳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혈흔들이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거실 테이블 위 우편물 더미 사이에서 붉은색 봉투들이 발견됐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최종 통지, 법적 조치 예고, 압류 예정, 모두 아버지 장병수 씨 앞으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금액이 상당한데요?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채무액은 무려 1억 2천만 원, 그것도 사채업체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빚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했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은서 씨의 혼란스러운 중얼거림 사이 형사가 독촉장 더미를 뒤적이다 멈춰섰습니다. 찢어진 투자 계약서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레미안 골드타운 신축 분양권 투자, 예상 수익률 연 40%, 계약금 1억 2천만 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모서리에는 빨간 펜으로 굵게 사기, 업체 연락 두절이라고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정해철이란 사채업자한테 1억 2천을 빌려서 이 투자에 전액 쏟아부으셨네요. 근데 이 분양업체 작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대표는 이미 해외로 거주했고요. 은서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왜? 평생 은행 적금만 하시던 분이. 형사들은 계속해서 집안을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또 다른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투자금 회수 불가, 정해철에게 연락 금지, 도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 것. 정해철. 그 이름이 이 사건의 키워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시신에 며칠간 보관하다가 1.8m 구덩이를 파고 묻은 사람. 그리고 태연하게 벽에 페인트를 칠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람. 은서 씨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신 명단에 없는 유일한 가족, 바로 남동생 장도윤 씨였습니다. 도윤이는요?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남동생 장도윤, 36세, 배달 대행업을 하며 아내와 딸 하진이를 부양하던 가장. 하지만 아버지와는 금전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아들. 은서 씨의 기억 속의 도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고 미루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집, 너무나 정교하게 파진 구덩이, 그리고 사라진 단 한 사람. 모든 정황이 장도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을 하던 팀장이 은서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 혹시 남동생분이 최근에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거나 빚 문제가 있었습니까? 은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경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절차처럼 들렸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은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몹시 급박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 그 목소리. 그것은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모두를 죽이고 도망쳤다고 의심받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집에서 당장 나와. 그 사람이 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둔탁한 타격음이 들리더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은서 씨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을 때 폴리스 라인 너머로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은서 씨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서 씨는 형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하지만 형사가 주변을 둘러갔을 때 그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마당에서 발견된 내구의 시신, 그리고 현장에 없는 단 한 사람. 모든 화살은 사라진 장남 장도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브리핑룸 화이트보드 가장 상단에 장도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빨간 매직으로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용의자라고 적었습니다. 경찰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을 묻고 현장을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그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은서 앞에 도윤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동생분, 최근에 돈 문제로 아버지랑 많이 싸웠죠? 통장은 붉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연체, 독촉, 압류 예고. 그것은 도윤이 가족을 해칠 충분한 동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도윤은 겁이 많고 문제를 회피하는 성격이지 누군가를 해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이 범행 증거라고 내민 물건들이 풍기는 위화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윤의 행방을 쫓기 위해 급습한 그의 거처는 가족들이 살던 번듯한 2층 주택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짜리 창문도 제대로 없는 쪽방. 이게 장남의 삶이었다고? 젊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배달 대행업을 하며 입던 땀 젖은 조끼와 며칠 된 편의점 도시락 껍데기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보일러는 꺼져 있었고 구석에 낡은 전기창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억 2천을 투자한다며 사기꾼에게 갖다 바쳤고 아들은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창판 하나에 의지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던 도윤. 경찰은 이 궁핍한 생활을 보고 돈이 필요해서 유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지었지만 은서가 본 것은 사리가 아니라 철저한 소외였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 같은 방, 책상 밑 구석에서 찢어진 메모 한 조각이 발견됩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필체는 공포에 질린 듯 심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안 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죽는다고 썼잖아요. 본인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가족과 함께 끝내려고 했던 심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은서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닌 공포였습니다.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 죽인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죽는다입니다. 이 메모는 살인 예고장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협박에 대한 기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메모가 가리키는 진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선 사건 발생 며칠 전의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찰은 도윤의 행적을 쫓던 중 집 근처 골목길 CCTV에서 기이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CCTV 기록 사건 발생 3일 전 AM 3시. 모두가 잠든 새벽 가로등 아래에 도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도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건장한 체격입니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더니 손가락으로 도윤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무언가 소리칩니다. 화면 속 도윤의 태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윤이 가족을 죽일 만큼 대담한 살인마였다면 자신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저렇게 비굴하게 행동했을까요?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보고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자 장도윤, 채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친과 다툼 끝에 범행 추정.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 경찰이 단순 동행으로 넘겨버린 10초의 진실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정해철이 차에 탑승합니다. 그러자 도윤은 도망치기는커녕 제 발로 정해철의 차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그는 차에 타기 직전 자신의 낡은 원룸 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사리가 아닌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방에서 발견된 그 메모, 안 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 두 가지 단서를 합치면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도윤은 살인마가 아닙니다. 그는 정해철에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협박 앞에서 유약한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은서는 유치장에 갇히지 않은 아직 자유로운 몸인 정해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정해철은 경찰서 복도에서 은서와 마주쳤을 때 너무나 태연하게 껌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따님 되시나 아버지가 돈만 갚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을 떼인 채권자의 짜증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정해철의 알리바이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독촉했지 그날 밤엔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CCTV와 기지국 기록은 정해철의 차가 범행 당일 밤 장병수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사라진 게 아니라면, 도윤이가 그날 밤 저 남자 정해철과 함께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것은 도망친 범인이 아니라 납치된 인질일 수도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도윤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악마는 수갑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도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도윤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것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도심 외곽의 한 폐공장지대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쓰레기가 뒹구는 폐허. 하지만 그곳에서 도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장 한편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청테이프로 묶인 나무 의자였습니다. 의자의 팔걸이 부분에는 마찰로 인한 상처가 선명했고 바닥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그 핏자국은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결박해 놓았던 거군요. 형사의 말에 은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윤은 이곳에서 묶여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아니라 인질로. 그렇다면 정해철은 왜 도윤을 이곳에 가뒀을까요? 그리고 왜 은서에게 그 기이한 전화를 걸었을까요? 수사팀이 의자 주변을 더 조사한 결과 바닥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 도망쳐. 정해철이. 목소리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배경음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협박용이었습니다. 정해철은 도윤을 고문하면서 그 소리를 녹음했고 나중에 은서에게 전화를 걸어 재생한 것입니다. 왜? 은서를 겁주기 위해? 아니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형사들은 정해철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자였습니다. 도윤을 납치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끌고 간 이유, 그것은 아버지 장병수를 끌어내기 위한 열쇠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를 차단하던 아버지. 하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면 문을 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해철은 그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정해철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폐공장? 거기 내가 왜 가요? 증거 있어요?
증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의자에서 발견된 혈흔은 도윤의 것이지만 정해철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역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정해철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CCTV에 찍힌 차량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누군가 훔쳐 탔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답답했습니다. 정황상 정해철이 범인인 게 명백한데 결정적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은서 씨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걸려온 그 전화, 도윤의 목소리. 그 사람이 보고 있어. 만약 정해철이 그때 현장 근처에 있었다면 그의 차량이나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경찰은 즉시 정해철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서 씨가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시각 오후 2시 30분. 정해철의 휴대폰은 장병수 씨 집으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왜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겁니까? 형사가 추궁하자 정해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근처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대 주변 식당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정해철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해철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은서 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정해철의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범행 당일 밤의 영상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팀은 삭제된 영상의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소름 돋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해철의 차 트렁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도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해철은 도윤을 납치했고 그를 이용해 장병수의 집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진 지 5일째. 경찰은 여전히 사라진 장도연을 주범으로 보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해철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차 트렁크에 도윤 씨를 태우고 있었던 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형사의 추궁에 정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건 도윤이가 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해서 말리느라 그랬어요. 보호 차원이었다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다음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정해철의 차량을 공업사로 끌고 가 완전 분해를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뜯어내고 바닥 매트를 걷어내고 대시보드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의 사투 끝에 운전석 핸들 아래 깊숙한 곳,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있는 차량 퓨즈박스 안쪽 빈 공간에서 검은색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겨 배선 뭉치처럼 위장된 그것. 테이프를 뜯어내자 전원이 꺼진 도윤의 폴더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도윤이가 차에 타면서 흘리고 갔나 보네. 구석에 박혀서 몰랐어. 끝까지 분실물이라고 우기는 그를 무너뜨린 건 2008년형 휴대폰의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감식 결과 휴대폰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배터리는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와 기기 사이의 접촉면, 즉 배터리를 빼지 않으면 절대 만질 수 없는 안쪽 면에서 선명한 지문 하나가 검출됐습니다. 도윤의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철의 오른쪽 엄지지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해철은 도윤의 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 직후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배터리를 뺐다가 나중에 다시 끼워서 퓨즈박스에 숨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주운 폰이라면 배터리를 뺐다 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문이야말로 그가 도윤을 사칭해 무언가를 조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삭제된 메시지 기록이 복원됐습니다.
발신 도윤에서 은서로 11월 14일 오후 11시 47분.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찾지 마. 하지만 이 문자의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 도윤의 집이 아니라 정해철의 사무실 근처에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문자가 발송된 시각이 가족들이 살해당한 직후라는 점입니다. 정해철은 범행 직후 도윤의 휴대폰으로 자백 문자를 조작해 보낸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도망친 범인 장도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도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형사들은 다시 장병수 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뒷마당을 다시 샅샅이 뒤지던 중 한 감식반원이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흙 색깔이 다른데요. 그곳은 아버지가 거름을 모아둔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색 때 여긴 너무 얕아서 사람은 못 묻는다며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거름 더미 위로 파리가 들끓고 있었고 흙에서 부패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혹시 몰라, 파보자. 삽을 든 감식반원들이 거름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는 불과 50cm 정도. 하지만 그 얕은 흙 위로 하얀 손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손목에는 청테이프로 강하게 결박당했던 피 하출혈이 선명했습니다. 은서 씨는 현장에 다시 불려왔고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묶여 있다가 마지막 순간 좁고 얕은 거름 구덩이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5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첫 번째 반전. 도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가족을 죽인 폐륜 사건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일가족 전체를 몰살한 대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정해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물증이 쏟아지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취조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정해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해, 왜 그 집에 갔어? 형사의 추궁에 정해철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돈 받으러 갔죠. 1억 2천, 내 돈이라고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백은 단순한 살인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열등감과 탐욕이 어떻게 살이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고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의 재구성. 새벽 3시. 배달 대행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귀가하던 도윤을 정해철이 덮쳤습니다. 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네. 아들이 같이 가면 문 열어주겠지. 도윤은 그날 밤 본가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집을 나온 뒤로는 발길을 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사채업자의 인질이 되어 강제로 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밤 11시 본가 거실. 아들을 앞세운 정해철이 기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 꿇린 도윤, 그 앞에선 아버지 장병수, 그리고 쇠파이프를 든 정해철. 이 긴박한 상황에서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인질이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빌기라도 했을까요? 하지만 장병수 씨의 반응은 정해철의 예상을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 아버지의 오만. 장병수 씨는 겁을 못 끼는커녕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실패가 들통났다는 수치심, 그리고 감히 자신의 집에 흑발로 들어온 깡패에 대한 경멸. 정해철은 취조실에서 그날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 영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배째라 그래. 네 놈이 사람 칠 깡이나 있어? 싫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해철의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열등감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인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며 아들만 탓하는 태도. 순간 눈앞이 화해지더라고요. 깡파인 나도 사채 쓰면 굽신거리는데 저 영감은 대체 뭘 믿고 저러나 싶어서 정신 차려보니 내가 휘두르고 있더군요. 쾅! 우발적인 첫 번째 타격이 장병수 씨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소리에 방에서 뛰쳐나온 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 하진이까지. 이미 선을 넘어버린 정해철에게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목격자이자 제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납치됐고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그들을 묻는 구덩이를 파도록 강요받았고 끝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형사들은 취조실을 다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날 밤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였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만과 사채업자의 탐욕이 충돌한 그 순간 5명의 목숨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철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 1억 2천, 그거나 돌려받고 싶네요.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정해철만이 아니라는 것을. 소통을 거부했던 아버지, 외면했던 가족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신호를 보내지 못했던 도윤, 모두가 이 비극의 공범이었다는 것을. 5번째 시신 장도윤 씨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심했던 폐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채업자의 차에 탔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광경을 결박된 채 지켜봐야 했으며 끝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나서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해철, 사형. 재판부는 금전을 목적으로 일가족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한 점,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안은 방청객들의 분노 섞인 탄식과 기자들의 타자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석에 앉아있던 유일한 생존자 장은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정해철의 뒤통수가 아니라 허공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그것이 정의 구현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은서 씨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범인이 죽는다고 해서 차가운 흙 속에서 짓이겨진 가족들의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쏟아지는 언론 보도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 가족 간의 불통이 낳은 참사. 사람들은 술자리 안주처럼 이 사건을 씹어댔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왜 깡패돈을 써서 아들이 좀 더 똑똑하게 대처했어야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세상은 결과만 보고 과정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장병수 씨는 어리석은 가장이 되었고 아들 장도윤 씨는 무능한 희생자로 소비됐습니다. 은서 씨는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가족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 특실에는 5개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맨 왼쪽에 아버지부터 어머니, 동생 부부, 그리고 맨 오른쪽에 12살 조카 하진이까지. 향냄새가 진동하는 그 넓은 빈소에 상주는 은서 씨 혼자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와 은서 씨의 손을 잡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은서 씨의 가슴에 닿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와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생전 밥상머리에서도 서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두 사람. 대화보다는 고성이, 이해보다는 비난이 오가던 아버지와 아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죽어서야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란히 눕게 됐습니다. 입관식이 있던 날, 은서 씨는 동생 도윤의 마지막 얼굴을 보았습니다. 염습사가 곱게 화장을 해줬지만 목에 남은 밧줄 자국과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표송 근육은 완전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은서 씨는 동생의 차가운 뺨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녀가 미안했던 건 사건 당일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도윤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해 라고 지나가듯 말했을 때 네가 알아서 잘해봐. 나도 바빠.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보냈던 것은 투정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최초의 시그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는 서로의 비명소리를 소음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은서 씨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알고 있었을까?
아버지가 1억이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동생이 난방비를 아끼며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살고 있다는 것도, 조카 하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은서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 착각 속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어둠 속에서 홀로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납골당에 가족들을 안치한 후 은서 씨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의 노란색 통제선은 뜯겨 나갔지만 대문에는 여전히 출입 금지를 알리던 경고문의 흔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부르며 피해 다녔고 동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뛰어 지나갔습니다. 은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 녹슨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시간이 멈춘 진공 상태 같았습니다. 현관에 어설프게 칠해져 있던 페인트 자국은 여전했고 거실 바닥에는 감식반이 뿌려놓은 씨앗 가루들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냄새는 묵직했습니다. 피비린내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견딜 수 없는 부재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화분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멈춰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아버지가 쓰러졌고 동생이 무릎 꿇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날 밤의 비명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할 진짜 공포는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홀린 듯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한때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공간, 상추와 고추를 심고 주말이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며 유일하게 웃음을 보이던 그 텃밭. 하지만 지금 그곳은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경찬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파헤쳤던 1.8m의 구덩이는 다시 흙으로 메워져 있었지만 주변의 땅과 색깔이 달라 마치 거대한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 동생 도윤이 발견됐던 걸음터 자리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검은 흙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 씨는 그 흙더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만져봤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 이 흙 아래에 가족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한 구덩이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원망하며 차갑게 식어갔을까요? 은서 씨는 흙 위에 손을 얹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족을 없애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땅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선이라는 흙, 어머니의 체념이라는 흙, 그리고 자식들의 회피라는 흙이 겹겹이 쌓여 결국 정해철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정해철이 판 것이지만 어쩌면 그 깊이를 더한 것은 가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동생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누나에게 혹은 경찰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TV 소리 대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랬다면 적어도 이렇게 차가운 흙 속에서 비참하게 끝을 맺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마른 잎사귀들을 굴렸습니다. 은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법정에 있을 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심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집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침묵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고립된 채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제2의 도윤이가 생기지 않도록. 은서 씨는 건축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1층은 무료 상담 공간으로 2층은 가족치료센터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입구에 이렇게 써주세요. 당신의 시그널을 듣겠습니다. 건축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은서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집이라고 해주세요. 동생의 이름을 건 그 공간은 죽어서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도윤이가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도윤의 집이라는 간판을 단 2층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붉은 벽돌집이 있던 자리, 한때 핏자국과 부패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에는 이제 따스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놓인 상담실이 생겼습니다. 은서 씨는 매일 아침 그곳을 열고 저녁까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부모들. 그들은 하나둘씩 도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서 씨는 그들을 맞이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그널을 듣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채업자한테 빚이 있어요. 5천만 원. 아내한테 말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데 이제 한계예요. 은서 씨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지금부터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녀는 그 남성을 법률구조기관과 연결해주고 가족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성은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은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대화를 선택하셨네요. 그렇게 도윤의 집은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사의 현장이 치유의 공간으로 도윤의 집 운영하는 장은서 씨. 하지만 은서 씨는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서 씨는 뒷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자족들이 묻혀있던 그 땅 위에 이제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은서 씨는 흙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여기 봐. 이제 이 땅에서 꽃이 피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 씨는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누나, 잘하고 있어.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누나가 너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을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은서 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해철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집행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게 됩니다. 은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지옥 같겠네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평생 기다리는 것.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형 확정. 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형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정해철에게 가장 잔인한 벌일지도 모릅니다. 은서 씨의 마음속에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윤의 집 문을 열 때마다 동생과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보낸 신혼을 놓쳤던 그날들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고. 어느 날 한 여고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계속 전화 받으면서 숨기는 것 같고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은서 씨는 그 여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어요. 지금부터 함께 해결해 봅시다.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여고생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은서 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게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 더 큰 비극을 만듭니다. 그 아버지는 결국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고생은 다시 찾아와 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가족 구해주셔서.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구한 게 아니야. 너가 용기를 내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야. 시간이 흘러 도윤의 집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빚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가족과 소통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사람들. 그들은 도윤의 집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침묵을 깼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은서 씨는 3주년 기념 행사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뒷마당 정원에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이 꽃들은 우리가 함께 심은 희망입니다. 침묵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은서 씨는 혼자 뒷마당에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신호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은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아빠, 엄마, 하진이, 편히 쉬세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어둠의 땅이 아니에요. 빛의 땅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은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시그널을 듣기 위해 그녀는 다시 문을 열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2008년의 비극. 범인 정해철은 잡혔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진짜 공포는 살인마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단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착각 속에 서로가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어둠 속의 시그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1.8m의 구덩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